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새로운 지휘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자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인연이 있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중요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이번에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지휘한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차장과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았던 일부 보직을 메우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성재 장관이 취임한 뒤 총선 전까지 정기 인사가 없다가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 1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가 검찰청사 밖을 나섭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목사가 조사를 받은 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 목사는 보도 당시에 다른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서 제출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출소합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22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가 밤새 진행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조사실에 들어간 임 전 사단장은 꼬박 22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조금 전 7시 반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조사가 이뤄졌고 진술 검토 작업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건데요.
지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난 임 전 사단장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사고 발생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들여다보는 수사 자료는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내놓은 결과인데요. 애초 첫 조사 결과에는 임 전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지시를 번복하고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자료를 회수했고 재검토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경찰로 넘겼습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모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강력하게 명령했고 수중수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수색 지시, 즉 과실치사 혐의를 따지는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쳤다가 국제 공조수사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추가 검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7살 A씨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범행 직후 A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망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공유하며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에 나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국내 소환을 협의해 경남경찰청으로 압송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저녁 다른 공범인 20대 B씨가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체포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도 현재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에서 4일 사이 파타야에서 한국인 34살 C씨를 살해하고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견 당시 C씨는 손가락이 모두 잘려있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지난 7일엔 C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다며 1억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도 걸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붙잡힌 A씨를 국내로 조속히 송환하는 한편 공범 B씨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서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야권은 일본의 강탈 시도를 막지 못하면 매국 정보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야권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라인 야후 사태를 대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평온한 모습을 보인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따져 묻고 정부 여당을 향해 당장 국회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분 매각 표현은 없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두둔할 게 아니라 따져 물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해서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조국 혁신당 또한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독도를 찾아 굴종 외교라며 규탄하는 등 야권은 정부 외교 기조 전반으로 공세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 공세는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한 것을 거론하며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대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죽창가 대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TF 구성 등 범정부적 해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기업과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등에 더해 라인 야후 사태까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당장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내 직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노조가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라인 야후 사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해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 학부 이창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에서의 라인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에서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 9,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200만 명 되니까 아주 어린 애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않는 노인 인구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뭐 지진이 많으니까요. 지진 같은 재난 시의 연락 수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공공인프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기업들도 이제 라인웍스라고 해서 뭐 채팅, 메일, 주소 관리, 고객 예약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쓰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회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산 메신저인데요. 이 라인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지금 반반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반 경영을 네네.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위기에 몰린 두 기업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19년에 이제 통합 이전에 소프트뱅크 경우에는 뭐 위워크나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투자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5조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부터 라인 이 플랫폼 분야에서 적자가 영업 손실이 한 4천억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이 전쟁이라고 해서 소프트뱅크는 이제 페이페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고 네이버가 이제 라인페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는 한 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라인은 한 3천억 원 정도 서로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마케팅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두 기업들이 굉장한 이 손해를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소프트뱅크는 최대 검색 포털인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가 없고 네이버는 반대로
이 검색 기반이 없지만 또 메신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는 이제 50대 50. 그래서 이제 반반 경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3명이고 네이버가 2명. 그래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권은 네이버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라인의 경영은 일본 측에서 담당을 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해 12월이었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플랫폼의 보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지분 재검토용으로 이어진 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갈등의 씨앗이 그 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네, 2019년에 이 라인이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에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라인이. 이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게 이제 위탁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는 중국 기술자가 이제 32차례에 걸쳐서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속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요. 이때 굉장히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2021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원하면은 일본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21년에 굉장히 일본에서 이 이슈가 크게 다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3년에 8월 달에 다시 이제 네이버에 위탁한 회사에서 한 400만 건 위치 정보가 부실 관리로 드러났고 네. 또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정보 유출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민간도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네이버와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지분관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 라인 야후가 위탁사인 네이버 측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어떤 관리를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총무성이 이제 지분 매각, 사실은 이제 그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써져 있지 않고 지분 관계 해소라고 굉장히 교묘하게 써 있긴 하죠. 근데 여하튼 뭐 지분 매각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난 2023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일본에서 다른 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뭐 이것도 지금 국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NTT 니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928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재발 방지책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발 방지책 마련해서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 왜 네이버만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뭐 제가 이제 총무성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총무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반복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내 뉴스에는 지금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CPTPP 디지털 무역 3원 측도 그렇고요. 미일 디지털 협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디지털 무역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50개 나라하고는 디지털 데이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50개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총무성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한미 안보 협정 맺고 이랬는데 빨리 한일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도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이슈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총무성 네이버에 2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건데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미 뭐 네이버가 21년에도 한 차례 받았고요. 24년에 지금 1차, 2차 이렇게 행정지도를 받았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일본 사회에서 행정 지도를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통신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하고 각을 세울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민간 기업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한다? 사실 이거는 선을 넘은 행위죠.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에 비춰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의식이 약하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냐면 사실 이걸 1940년대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업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은행을 전부 다 장악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장악하고 정부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하는 시스템이 고도 성장기에 쭉 이어져 왔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많이 바뀌고 해체가 됐는데 이 정부, 관과 민간과의 관계인 행정지도만은 옛날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행정 지분을 만약에 네이버가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뭐 법적인 제재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한 압박,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네.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뭐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예. 네. 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데는 또 다른 또 이유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외국 기업을 견제하거나 또 이익을 위해서 보복에 나선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르노 닛산 사태인데요. 네. 이 프랑스 르노가 이제 닛산 지분의 한 43.4%를 보유하고 반대로 일본의 닛산은 르노 지분을 한 15% 보유하는 방식의 연합 체제로 운영을 쭉 해왔는데 이 프랑스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플로랑주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발효가 되면서 르노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을 하고 뭐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이 곤 회장은 나중에 이제 몰래 전세기를 타고 레바논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르노 지분율이 2022년 15%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네. 단순히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을 뭐 견제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이번 라인 야후 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야후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 또는 플랫폼업자니까 정부의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아직 디지털 무역 협정도 없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없어서 디지털이 국경을 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에 걸친 플랫폼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어제 이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정리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시간 좀 뒤늦게 여러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걸 또 고려하다 보니 또 네이버가 지금은 말 한마디가 네이버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 네이버의 사정을 아는 정부도 아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네이버의 기업 가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게 있다면 단호히 항의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거는 네이버만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의 보편적 원리로서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지도라는 게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향후 일본에 진출할 우리 벤처 자본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 두고 반일 감정 이런 부분을 자극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 뭐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네.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 라인을 침탈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네. 이거는 일부 강성 지지자를 빼고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여론이 일본 정부가 강제로 네이버에서 라인을 뺏어간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국민이 네이버를 지킵시다로 받아치면 만약에 네이버가 주식을 팔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파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한국 정부가 매각을 저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우익들에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 서서 네이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어떤 개입이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지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참에 뭐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뭐 친일 반일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는 라인 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라인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국민 정서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네이버의 선택의 고민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전 국민이 나서서 응원하고 정부도 네이버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네이버는 미온적이죠.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 텐데 이 기업 내부 경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태는 진실보다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로 주가가 요동칠 수도 있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되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해석입니다만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고 2대 주주로 물러서서 앞으로는 뭐 투자자로서 관여하는 경우를 생각을 뭐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면 네이버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소프트뱅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는 지금 공은 네이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좀 사태를 관망하면서 다만 이제 일본 정부의 그 도를 넘는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어제 네이버에서 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일본 총무성이 7월 1일까지 재발 방지책을 내놔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가 전부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매각을 할지, 일부 매각을 할지, 현상 유지를 할지 뭐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통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통매각하면 10조 엔 이상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소프트뱅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현상 유지하면서 뭐 보안을 강화하는 것, 요것도 아마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압박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가능성 있는 것은 이제 일부 매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홀딩스의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주고 아마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방향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게 얼마를 넘길지에 따라서 이 경영 프리미엄의 가치가 어떻게 책정될지에 따라서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글로벌 플랫폼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또 네이버가 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 학부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하늘 표정 그리고 우산과 외투입니다. 요즘 휴일만 되면 하늘이 심수를 부리듯 날씨가 좋지 않아서 무척 아쉬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인 내일도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화창한 오늘과 날씨를 바꿀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우산과 함께 외투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7도로 서늘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오후 2시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고요. 동쪽 지방은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마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총선 민심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함께 관저 정원을 거닙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여당 지도부를 만나 상견례를 겸한 회동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던 일이다. 선거 때 한 4개월 술 끊고 뛰었더니 하고.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정 현안이 쌓여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만찬 내내 지도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총선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선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등 인구정책 관련 국회의 입법 협조에 대한 요청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약화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황우여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정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만찬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그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추 당선인 맞상대인 우원식 의원은 이에 질세라 자신이야말로 찐명이라며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의 합의로 6선 단일 후보가 된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명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경쟁보다 순리에 방점을 뒀다고 전하며 관례대로 최다선 가운데 최연장자인 자신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당내 일각에선 조 의원을 두고 22대 국회 하반기를 맞는 조건으로 추 당선인의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들의 단일화가 황당하다며 날을 세우고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명, 찐명이라며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단일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공약으로 검찰개혁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성보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친명 국회의장까지 확실시되면서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5,4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5년 동안 근무하며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김 씨가 운전 업무와 송무 보조 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현재까지 오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에 관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원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6개월 전 직접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은 장 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모바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메시지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고 인정받고 싶어 건사님과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심판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욕설이나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지역우체국장과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욕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월급벌레, 니까지 것들, 건방지다 등 비방하는 표현부터 시작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도 가득합니다. 이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지난 3년간 10,000건이 넘습니다. 반복된 행정심판 청구도 모자라 결과를 우편으로 받겠다 해놓고 정작 우편이 오면 거절해 등기우편료와 반송비로 혈세 7,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권익위도 해당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천만 원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관련된 민원들을 제기했는지가 결국 쟁점이 될 것이고, 불필요하고 무용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할 의도로 이 일을 제기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청구인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서버 용량의 94%에 달하는 1000건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행정심판 내용을 쪼개기 청구하거나 민원성 전화를 지속해서 넣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권익위는 최근 악성 민원인 접근 차단 대응 방침까지 마련했습니다.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청구만 허용해서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악성 행정심판에 대한 첫 고소 사례로 다른 국민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되는 만큼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의대생 교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늘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출범 200일 동안 접수한 신고 건수가 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좀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한 것 같습니다. 카드 발급 피싱 메시지에 속아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것 같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계좌 은행별로 이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이걸 문자 보내놓을게요. 상담원이 흥분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해준 덕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걸려왔던 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0대 악성 사기로 규정한 경찰이 센터를 출범한 지 200일이 됐습니다. 출범 이후 센터에서 처리한 피싱 제보 사건만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습니다. 이전에는 범죄 신고는 112, 계좌 신고는 1332 등 번호가 달라 복잡했지만 통합신고센터 출범 이후에는 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경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도 근무하고 있어서 범죄 신고는 물론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통신 3사와 금융권도 연계돼 있어 소액 결제나 번호 도용 문자 차단, 계좌 지급 정지 등 전화 한 통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신속하게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스팸 문자를 신고하면 피싱 제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간편 제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이른바 대출 카페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이율이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거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게시물을 자동으로 올리는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운영자 A씨가 대출을 주제로 운영해온 카페 회원수는 13만 명. 불법 대부업체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대형 플랫폼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카페 운영진이 대부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중간 관리자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카페가 어떤 불법 대출의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페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대부액은 확인된 것만 230억 원, 중개 수수료도 25억 원에 육박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많게는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20, 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100만 원에서 또 제가 못낸 금액을 빼고 다시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경찰은 카페 운영자 A씨와 불법 대부업자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더 있는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이용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 방면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작업용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를 몬 20대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광교 방음터널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를 빼고 있다가 주차된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인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대생은 최근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는데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사건의 쟁점과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라인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직원 설명회를 엽니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직원들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서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언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횟수로 나누면 한 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이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결정 전까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로 교단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현직 교사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교원 11,320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차례 설문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해 2006년 첫 설문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전직하였습니다.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야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8번째 피해자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큽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안의 재원인 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기금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도 일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섣부른 안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 차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피해 구제 방법을 둘러싼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융당국이 평가한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잣대로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엔 최대 5조 규모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나면 바로 경매와 공매를 하는 등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대출 약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 규모를 230조 원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평가 잣대도 더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정상 사업장 지원은 더 확실히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의 판정을 받으면 재구조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으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하고 유찰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와 정리가 되어 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매와 공매를 하고 만기 연장 시엔 대주단 4분의 3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PF 사업장의 90에서 95%가 정상 사업장이며 경매나 공매 대상이 될 사업장은 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2~3년에 걸쳐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지원 확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그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과연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취지와 달리 피해만 양상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 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진의 송전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그 임시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 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것뿐 아니라 사전 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 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 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 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정부에 있어서 모양 내기의 성격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 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온갖 유해 성분이 섞인 중국 제품이 직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 1년 만에 27% 급증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 이용자는 국내에서 각각 8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 상품은 유해물질 범벅입니다. 서울시가 두 플랫폼의 어린이 제품 71개를 조사한 결과 41%에서 중금속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해외 플랫폼으로는 처음 자율협약을 맺고 유해 제품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유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체계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유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핍니다. We, AliExpress, reaffirms our commitment to long-termism in Korea. Temu is ready to cooperate swiftly and diligently with regulatory requests to ensure consumer safety and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platform. 이번 협약은 일단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입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지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으로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제품을 검사해 문제가 되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아가 안전 관련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 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안전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아이스 커피 밖에서 잘 안 사 먹는 편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년 동안 제빙기를 청소한 베테랑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 카페에서 청소하기 전에 촬영한 제빙기 상태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부분은 얼음을 얼리는 틀인데요. 니켈 성분으로 도금돼 있습니다. 오래되면 얼음이 만들어지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부가 바닥에 쌓이는데요.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 청소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 다른 부품도 확인해 보시죠. 여기에 고인물이 모터를 통해 올라가 얼음을 만드는데 얼룩덜룩 물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물로 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배분해주는 호수도 오염이 심각해 보이고요. 곰팡이는 한 번 생기면 급속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청소 및 위생 점검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얼음 속에서는 17일이 지나도 약 45%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제빙기 위생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카페 사장인데 나도 당장 분해해서 청소해야겠다. 또 설명 부족한 제빙기 업체가 문제다라는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또한 분해 전까지는 심각성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제빙기 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양심불량 고객들로 인한 배달 기사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좀 숨어 있었고요. 한 4분 좀 넘게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그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고 이제.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 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을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었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바글란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주택 2천여 채가 완파됐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수석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수백 명의 시민이 재난적인 홍수로 희생됐고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며 북부 바글란, 바다흐샨, 고르, 헤라트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피해 지역에 대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와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섰으며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마트라 섬 서수마트라주에서 지난 11일 저녁 수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나 인근 마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시신 7구를 추가로 수습해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늘어났다면서 현재 실종자 1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인근 마라피 화산에서 흘러내린 자갈 등과 진흙으로 뒤덮여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군인,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주택과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이 파괴됐으며 주민 3,100여 명이 집을 떠나 정부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전처이자 세계 최대 규모 자선재단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의장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렌치 게이츠는 현지 시간 13일 SNS 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은 내가 자선 사업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적절한 때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평가를 할지가 관심인데요. 출근길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조금 전에 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사과 갈등설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장님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모두 교체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총장 한동안은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할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검사들을 믿는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14.9도까지 오르면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나타난 동양 하루살이 얘긴데요. 또 이상기후로 모기 시즌이 더 빨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동양 하루살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데 동양 하루살이 어떤 벌레입니까? 네, 이게 이제 하루살이 종류인데요. 국내 82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양 하루살이가 한 종류인데, 이게 이제 다른 종류보다 몸 길이가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길이가 한 2cm, 날개 길이는 한 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충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입니다. 물에서 살다가 이제 그 성충은 나오는데 산란은 약 한 3,000개 정도를 하고요. 유충은 이제 그 물속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영양 물질, 유기 물질을 먹고 사는데 성충은 입과 소화기관이 퇴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성충은 뭐 수시간에서 길게는 3일 정도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달에 이제 발생이 돼서 영어로는 메이플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서 9월까지 이제 성충이 발생되는데 5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또 이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 그래서 풍년벌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그 주광성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 이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밝은 곳에 많이 모이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지하철 안쪽까지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눈에 띄는 겁니까? 네, 그 말씀대로 그 하루살이는 피켓 되는데 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지역에서 이제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지상에서 객차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하루살이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동양 하루살이의 출몰 반경이 넓어졌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 기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살이 종류도 이제 곤충이기 때문에 자체 체온이 없죠. 그래서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충들이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빠른 시일 내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바람이 강풍이 좀 많이 불었었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몸이 가볍기 때문에 강풍에 이게 이제 휩쓸려서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벌레들을 보면은 사람을 피해가는 경우들도 있곤 한데 이 동양 하루살이는 사람 몸에도 잘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충은 아니라고요? 네, 이제 생태계에서는 아주 좋은 피라밋의 먹이가 됩니다. 물속에 사는 그 새끼들은 그 자충이죠. 유충들은 그 물고기에 좋은 먹이가 되죠. 또 이 텍스처, 이 피부가 상당히 얇고 살이 많기 때문에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가짜 미끼라고 하는 그 루어를 이 하루살이 유충의 모습을 닮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충도 역시 그 살이 많기 때문에 조류 새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되죠.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해충 박멸 방법을 써서 방제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요. 이게 이제 살충제를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모기 방제할 때 쓰는 살충제의 농도의 100배 이상의 그 강한 농도로 뿌려야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2, 3일 안으로 다 죽기 때문에 구태여 그 성충 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약제를 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제한다는 것은 이제 주로 그 친환경적 방법으로요.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를 쓰죠. 이게 이제 이 종류가 강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에 물고기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거나 그 물고기를 많이 방생을 하게 될 때 이제 자충을 포식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강변에 아주 밝은 빛이 나오는 유인등을 켜놓는 트러블을 놓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방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밝은 창가에 이게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호수에 연결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그 물에 닿게 되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방법 쓰는 수밖에 현재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문이나 손잡이에 워낙 많이 달라붙어서 좀 고통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일단 물을 뿌려서 좀 방제를 해야겠습니다. 자, 모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모기 시즌이 평년보다 빨라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16개 권역에서 모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뇌염모기 조사도 하게 되는데 20년 전에 뇌염모기가 최초로 출현한 일자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출현을 하게 되죠. 월동모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5년 전서부터는 3월 말경에 발견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비해서 50일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 발생 시기도 빨라지게 되고요. 또 가을철 11월 달까지 이제 모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는 12월에도 모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모기라고 하면은 워낙 생활에 불편함을 주다 보니까 도심 모기 지수 그리고 모기 트랩 지수 이렇게 모기 활동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 지표입니까? 네, 이 모기 지수는 서울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기 자체 조사보다는 이제 기후 요인들 예를 들면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풍속,
상대 습도, 일사량 뭐 이런 것 등의 그 기후 요인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0에서 25까지는 쾌적하다고 하고요. 25에서 50은 관심, 그다음에 50에서 75는 주의, 75에서 100은 불쾌하다고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트랩 지수는 모기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기 트랩을 설치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트랩 하나당 잡힌 평균 모기 숫자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혹은 올해 지금 이 현재 모기 지수가 특히 높은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모기 지수는 이제 기후 요인을 가지고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넓은 지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모기가 발생하기 좋은 수변부, 또 공원, 숲속 이런 곳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워낙 모기 전문가시니까요. 이 모기를 쫓는 우리 교수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집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 가장 큰 중요한 팁인데 방충망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방충망이 뚫린 데는 들어온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방충틀, 망이 있는 그 틀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에 틈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솔이 달려 있는데 이 솔이 좀 오래되면 이게 달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 틀이 휘어지면 그 틈이 생깁니다. 또 이거를 문을 반대로 닫게 되면 이 솔이 닿지 않기 때문에 틈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모기들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얘네들이 벽에 잘 앉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 후라시로 쫙 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앉아 있는 모습이 쉽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모기 전기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살짝 갖다 대면 얘네들이 날려고 나오다가 부딪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모기 트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그중에 유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유인제가 있는 것은 모기가 유인돼서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모기가 땀 냄새에 이끌린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네. 모기가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먼 데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이 땀 냄새인데요. 이 땀에는 이제 젖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사작용하면서 나온 노폐물들이 이제 아미노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냄새들을 잘 맡습니다. 그래서 약 20m 전방서부터 이 냄새를 맡고 찾아가죠. 예, 그렇군요. 잘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주의해야 할 해충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야외 활동을 하시면은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제 모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참진드기가 되는데 모기는 지금 말라리아 병소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이라든가 인천, 강화도 이런 쪽에서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라리아 모기들은 주로 늦은 저녁에 많이 나타납니다. 9시 이후에. 그래서 야간에 이제 덥다고 텐트 쳐놓고 주무신다거나 한다거나 또 쉰다거나 했을 때 이게 와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팔 긴 바지를 반드시 입으시고 노출 피부에는 이 기피제를 좀 바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SFTS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참진드기가. 그래서 이 참진드기는 풀밭이라면 어디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깔판을 좀 깔고 돗자리 같은 것을 깔고서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피제도 좀 바르시고 특히 풀밭에 숲속이나 들어가서 용병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잘 물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은데요.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오류 투성이의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를 한 뒤에도 엉터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산업을 빼앗아간 한국이 큰 돈을 벌고도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진기 특파원입니다. 뉴저지 유세 현장에서 나토 방위비 문제를 지적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주한미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던 한국을 자신이 바꿔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무효화시키려 든다는 겁니다. 지난 타임지 인터뷰에서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는 그새 4만 2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He thought I was too rough, and they're paying too much. 타임지 인터뷰에서 부유한 나라라고만 말했던 한국을 이번엔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져가 큰 돈을 쥐었다며 방위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앞서 CNN 등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장이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부터 한국이 적잖은 돈을 내고 있었고 방위비를 13% 올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보다 돈을 더 받고 있다고 팩트체크한 겁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을 이겨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주장이 곳곳에 오류투성이지만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심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머지않아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과잉 생산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며 이에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연승의 상승세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두산 타선에서 뚜렷한 개성을 앞세워 주전으로 발돋움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레벨 스윙의 강승호, 기습번트의 조수행이 주인공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와 SK를 거친 12년차 만년 유망주 강승호는 올 시즌 타격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2022년에 가장 많은 홈런 10개를 쳤는데 벌써 9개. 김재환과 양의지 등을 제치고 팀 내 홈런 1위고 타격 주요 부문에서 리그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레벨 스윙. 투구의 궤적과 수평을 맞춰 스윙을 하는데 강승호는 공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땅볼 비율을 좀 줄이고 뜬공을 좀 많이 치자는 생각으로 좀 비시즌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지난 금요일 2대2로 맞선 3회. 조수행이 기습번트 안타를 치고 나가 2루 도루에 성공했고 희생번트와 희생타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올 시즌 이런 기습번트 안타만 6개. 상대는 미리 대비해도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더블헤더 2차전에선 3타수 3안타를 치며 3할 타자에 이름을 올렸고 조수행은 발만 빠른 타자에서 타격도 잘하는 타자로 경기 중반에 나오는 선수에서 시작할 때 나오는 선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시도는 해볼 것 같고요. 네, 감독님이나 코치님들께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 자신감이 더 생겨서 더 많이 시도할 예정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8연승을 했지만 지난달 8위까지 쳐졌다가 다시 8연승으로 선두권을 노리는 두산. 레벨 스윙의 강승호와 기습번트의 조수행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팀의 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음 달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 이후에 비전 프로를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며 여기에는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이 포함될 거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비전 프로가 다음 달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되면 출시 4개월여 만입니다. 미국 여행 사이트 부킹닷컴이 현재 시간 13일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DMA 적용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부킹닷컴 모회사 부킹홀딩스를 DMA 시행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킹홀딩스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 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늘했던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다만 영동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셨던 분들은 일정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60mm로 봄비 최고 제법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파일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